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손주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난 72살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허구이며 실제 인물 및 단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놀이터 한켠 72살 미자는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는 손주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7살 민수는 미자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였다.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미자에게 손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할머니, 나 저기 미끄럼틀 탈 거야. 민수가 신나게 소리쳤다. 그래, 조심해서 타렴. 미자는 벤치에 앉아 민수를 지켜봤다. 따스한 5월의 햇살 아래 다른 아이들과 뛰노는 민수의 모습은 그저 평화로웠다. 그때였다.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다. 미자는 놀이터 바로 옆 공용 화장실을 흘끔 보았다. 잠깐이면 돼. 민수는 저기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으니까. 미자는 민수에게 할머니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하고 소리쳤고 민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불과 5분. 아니, 어쩌면 7분이었을까. 화장실에서 나온 미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이었다. 민수가 그 자리에 없었다. 민수야, 민수야. 미자는 놀이터를 헤집고 다녔다. 미끄럼틀 뒤, 그네 아래, 모래놀이터 정자.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민수야, 어디 있니? 목이 쉬어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미자는 아파트 단지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상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가 그 순간 낯선 미로가 되어버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신발은 어느새 한쪽이 벗겨져 사라지고 한쪽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리는 동안 발바닥엔 흙과 피가 번져갔다.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속 민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30분 1시간. 결국 미자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손주. 민수가 없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미자는 직장에 있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민수가 없어졌어. 미자의 목소리는 흐느껴 끊어졌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고 곧 전화는 끊어졌다. 1시간 후 직장에서 달려온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하지만 수진의 첫 마디는 차가웠다. 어머니가 어떻게 애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흐느낌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비난과 날 선 원망이었다.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잠깐 눈 떼면 어떡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민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게 한두 번이에요? 어머니한테 맡기면 항상 불안했다고요. 수진아, 진정해. 엄마도 지금 힘드시잖아. 준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수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 시간 후 민수는 발견되었다. 아파트 단지 후문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고 있던 것이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심심해서 혼자 편의점에 간 것이었다. 민수는 멀쩡했다. 다친 곳도 없었고 겁에 질린 기색도 없이 오히려 할머니 왜 울어?
라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졌다. 그날 밤 미자의 집 없는 빌라에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다. 아들 준호는 야근이라며 함께 오지 않았다. 수진의 얼굴은 차가웠다. 어머니, 오늘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민수를 맡길 수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자는 애원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 지원하는 거 부담되거든요. 매달 80만 원씩. 수진의 말은 점점 냉정해졌다. 그건. 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미자는 아들 부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민수 봐주시는 것도 저희가 벌이가 좀 되니까 맡긴 건데 이렇게 사고를 치시면 차라리 어린이집에 종일반 보내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도 이제 줄이는 게. 수진의 말은 칼날 같았다. 수진아, 제발. 미자는 무릎을 꿇었다. 민수만큼은 내가 볼 수 있게 해줘.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민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사시는 이 집 저희 명의잖아요. 전세금도 저희가 넣어드린 거고요. 미자가 사는 작은 원룸 빌라는 2년 전 아들 부부가 전세금을 대주며 계약한 집이었다. 명의는 준호와 수진의 공동 명의였다. 다음 달부터 이 집 전세 만료되는 거 아시죠? 그냥 저희가 이 집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전세금도 부담되고. 수진의 말은 사실상 퇴거 통보였다. 수진아, 그럼 난 어디서 살아?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도 이제 정부 지원 알아보시고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저희도 이제 민수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미자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오열했다. 손주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집에서조차 쫓겨날 위기. 72살 노인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자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라며 통화를 피했다. 민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미자의 간청에도 애가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라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왔다. 미자는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미자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손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민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것 좀 전해줘. 미자는 붕어빵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민수는 지금 없어요. 친구네 생일 파티 갔어요. 수진은 문을 막아섰다. 그럼 언제 와? 기다릴게.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정말 연락 끊을 거예요. 그 말에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아, 제발. 민수만큼은.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다. 미자는 굳게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 끝에서 이웃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미자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어머, 준호 어머님 아니세요? 요즘 민수 못 봤네요. 어디 갔어요? 아, 친구네 생일 파티 갔다고. 미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어머, 그래요? 그런데 요즘 민수 얼굴을 통 못 본 것 같은데. 이웃은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주에도 평일 낮인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택배 왔길래 문 앞에 놔뒀는데 평일 낮에 집에 없었다고요?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제가 오전 11시쯤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차도 없고. 요즘 며느님 직장 다니시나 봐요? 수지는 전업주부였다. 아들 준호의 수입이 꽤 괜찮아서 수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민수만 돌봤다. 그런데 평일 낮에 집을 비운다? 미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미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부부의 아파트 근처로 갔다.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오전 9시 준호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30분 후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다. 평소 같으면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데 민수는 어린이집 가방이 아닌 일반 배낭을 메고 있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수진과 민수는 버스를 탔고 미자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다. 40분 정도 달린 버스는 외곽의 한 주택가에 멈췄다. 수진과 민수가 내렸고 한 단독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민수를 안아 올렸다. 민수 왔구나. 아저씨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지는 남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민수를 그 집에 두고 혼자 돌아갔다. 미자는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민수를 저 집에? 미자는 그 집을 한참 지켜봤다. 점심시간쯤 민수가 그 남자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오후 4시쯤 수진이 다시 나타나 민수를 데려갔다. 미자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검색해봤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혹시 CCTV는? 미자는 지난주 민수가 실종되었던 날을 떠올렸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했었다. 그때 경찰관이 했던 말이 기억났다. 민수가 놀이터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혼자 걸어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간 것 같습니다. 누구요? 미자가 물었을 때 경찰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인 여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수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따라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했다. 그때는 수진의 비난에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다. 혼자 편의점에 갔다던 민수가 누군가와 함께 나갔다고. 미자는 다음 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다. 저번에 민수 실종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CCTV 영상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난색을 표했다. 이미 아이를 찾았는데 왜 다시 보시려고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미자는 간청했다. 경찰관은 결국 CCTV 영상을 다시 보여줬다. 흐릿한 화면 속 민수는 놀이터를 나와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옆엔 한 여자가 있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형과 옷차림이 수진과 비슷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설마 수진이?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미자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50만 원을 성금으로 지불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수진을 미행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진은 거의 매일 민수를 그 단독주택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수진의 전 남자친구였다. 이름은 강태호, 43세, 독신. 수진과는 결혼 전에 3년간 연애했던 사이였다.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수진과 태호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민수를 태호의 집에 맡기고 수진 혼자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까지. 이게 대체. 미자는 사진들을 보며 손이 떨렸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카페에서 수진과 태호가 나눈 대화였다. 태호야, 정말 고마워. 민수 봐줘서. 수진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나도 민수 보니까 좋더라. 근데 수진아,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너도 알잖아. 나 아직도 너. 태호야, 조금만 참아. 지금 이혼 준비 중이야. 준호가 재산 분할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이혼? 진짜야? 태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응. 준호 그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빚이 꽤 있어. 회사에서 투자 실패해서 개인적으로 돈 빌렸대. 나는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다 알아. 곧 망할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이혼 청구하면 내 잘못이 되잖아. 그래서 준호가 먼저 나가게 만들 거야. 그러려면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시어머니를 이용하면 돼. 미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태호가 물었다. 응. 저번에 민수 실종 사건 있었잖아. 그거 사실은. 수진이 낮게 웃었다. 내가 의도한 거야. 민수한테 아저씨네 가서 게임하자라고 해서 놀이터에서 데려온 거지. 할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뭐, 그게 무슨. 태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다. 괜찮아. 민수한테는 할머니한테 비밀이라고 했고, 애는 게임만 하면 되니까 좋아했어. 그리고 다시 편의점 근처에 데려다 놨지. 할머니는 난리치고 경찰까지 불렀고. 완벽했어. 수진아, 그건 좀. 이제 준호는 엄마한테 실망할 거야. 나는 계속 시어머니 탓을 하고 둘 사이를 벌려놓을 거야. 그러면 준호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걸? 그때 내가 당신이 원한다면 이라며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거지. 깔끔하게.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미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주 실종 사건이 며느리가 꾸민 일이었다니. 자신을 모함하고 아들과의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이런.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수진 씨는 최근 3개월간 준호 씨 몰래 가게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생활비인데 실제로는 태호 씨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수진 씨는 준호 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준호 씨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위조해서 말이죠.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해서 실패했지만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아들이 걱정되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착한 아들은 아내를 믿고 있었고 엄마인 자신을 실망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증거들 확실한 거죠? 미자가 물었다. 예. 법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녹음, 사진, 재정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미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아들 준호를 만났다. 수진 몰래였다. 준호는 처음에는 엄마 요즘 바빠서 라며 거절했지만 미자가 내 인생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마지못해 나왔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이 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준호야, 이걸 봐. 미자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 그리고 재정 기록들을 준호 앞에 펼쳤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사진을 보고 녹음을 듣고 서류를 읽는 내내
그의 손은 떨렸다.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이가 너를 속이고 있었어. 민수 실종 사건도, 나한테 했던 모든 비난도 다 계획된 거였어. 미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왜 이런 짓을. 준호야, 진정해. 사람들이 봐. 미자가 아들을 진정시켰다. 준호는 다시 앉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나는 수진이를 믿었는데 민수까지 이용해서. 알아. 엄마도 충격이었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와 민수를 지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수진이에게 들키면 안 돼.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미자가 말했다. 그리고 준호야, 혹시 너희 집 재산이나 통장 혹시 수진이가 관리하고 있니? 아, 맞아. 생활비 통장은 수진이가 관리하고 있어. 나는 월급만 넣어주고. 준호가 대답했다. 당장 통장 정리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특히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 다시 확인해봐.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수진 몰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 서류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수진은 준호 명의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고 그 물건들은 태호에게 선물로 주고 있었다. 또한 결혼 5년 동안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몰래 해지해서 자기 개인 통장으로 옮겨 놓았다. 준호는 분노했지만 참았다. 미자의 조언대로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미자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사실 미자는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20년 전 남편이 사업을 할 때 몰래 사두었던 땅이 있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최근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미자는 그 땅을 조용히 팔았다. 금액은 무려 8억 원. 하지만 미자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혹시 돈 때문에 대하는 건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자신은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다. 아들 부부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며느리를 시험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본능은 정확했다. 미자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준호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었다. D-데이가 왔다. 미자와 준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일단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척했다. 토요일 오후 준호는 수진에게 우리 가족 다 같이 외식하자고 제안했다. 수진은 의아해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민수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기다리는 동안 준호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응? 무슨 이야기?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펼쳤다. 수진과 태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 민수를 태호의 집에 데려다주는 사진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수진은 말을 더듬었다. 이게 뭐냐고. 내가 나한테 숨기고 있던 것들이야. 준호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도 꺼냈다. 이것도 들어볼래? 준호야, 잠깐. 이건 오해야. 수진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피했다. 오해? 내가 전 남자친구랑 만나는 것도 오해고, 우리 돈을 빼돌린 것도 오해고,
민수 실종 사건을 꾸민 것도 오해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당황한 채 주위를 둘러봤다. 준호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 나는 지금 당장 말하고 싶어. 준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바로 이혼 소송 청구서였다. 이혼하자. 당장. 수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이혼 소송 청구했어. 유책 배우자는 너고 증거는 충분해. 위자료? 내게 물어줘야 할 거야. 준호는 단호했다. 아니야. 준호야, 제발.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나를 속이고 내 엄마를 모함하고 우리 아들까지 이용한 게 그냥이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미자와 경찰관이었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물었다. 네. 수진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준호를 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이건 내가 고소한 거야. 너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 한 거, 도장 위조한 거 다 알아. 준호야, 제발. 우리 민수 생각해서라도. 수진이 애원했다. 민수는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 소송도 준비했어. 내가 민수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 집에 데려다 준 증거도 있고. 준호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우리 할머니 집 갈까? 응.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미자가 다가와 민수를 안아 올렸다. 수진아. 미자가 수진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했다.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봤어. 특히 나 같은 늙은이를.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봤다. 너는 내가 가난하고 약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말이야.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세상에 쉬운 사람은 없어. 특히 자식과 손주를 지키려는 할머니는 더더욱. 경찰관이 수진의 팔을 잡았다. 출발하시죠. 수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3개월 후. 이혼 소송은 준호의 완승으로 끝났다. 수진은 유책 배우자로 판정받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없이 이혼했다. 양육권은 당연히 준호에게 돌아갔다. 수진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준호는 민수와 함께 미자가 새로 마련한 집으로 이사했다. 미자는 그동안 숨겨뒀던 8억 원 중 일부로 깨끗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넓은 거실, 민수를 위한 아이방, 그리고 미자와 준호를 위한 방까지. 엄마, 이 돈은 어디서? 준호가 놀라서 물었을 때 미자는 빙그레 웃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나는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수진이만 믿고 엄마를.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미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민수는 새집 곳곳을 뛰어다니며 신나했다. 할머니, 우리 집 진짜 좋아. 미자는 손줄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저녁 3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미자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민수가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밝게 웃었다. 나도
나도 할머니, 아빠랑 계속 살 거야. 그렇게 미자는 다시 찾은 평화 속에서 손주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72살의 나이에 배운 교훈이 있다면 약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약해 보이는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며느리의 최후,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할머니의 용기가 정말 인상 깊었죠? 세상에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자식과 손주를 지키려는 부모와 조부모는 더더욱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